이번 시간에는 이자 공식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자 공식 6개 중에 2개의 이자 공식을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이자 공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현재 가치 그리고 미래 가치 그리고 연등가 A에 대한 정의를 먼저 진행을 했었죠. 현재 가치 P라는 것은 0년도에 존재하는 가치를 의미를 하고 미래가치 F는 그로부터 n년이 지난 시점이죠. n년도에 존재하는 시점. 가치를 의미를 하고 연등가 A는 많이 헷갈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1년부터 n년까지 존재하고 있는 가치를 얘기를 하는데 등가라고 했으니까 같은 금액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정 하에 지난 시간에는 먼저 현재 가치 P와 미래 가치 F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관계를 규명을 하는 것이 복리의 공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F는 P의 1 플러스 I의 n승이라는 관계식과 여기로부터 P는 F의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n승 이런 식의 공식을 만들었죠. 그래서 총 6개 이자 공식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자 공식을 공부를 한 거고요.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자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좀 친숙한 그림이 나오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 6개의 이자 공식 중에서 2가지의 이자 공식을 먼저 공부를 했어요. 특히나 그 2개의 이자 공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자 공식들이었죠. 그 첫 번째 이자 공식은 현재 가치 P를 알고 있을 때 미래 가치 F를 구하는 공식이었고요. 그 공식은 어떻게 생겼었냐 하면 다 잘 알고 계시죠? 복리의 공식입니다. F는 P의 1 플러스 I의 n승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P와 F 사이의 관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F와 P 사이의 관계를 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복리의 공식을 살짝 틀어 놓으면, 즉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F를 알고 있을 때 P를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공식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P는 F의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n승 이렇게 생겼었죠. 그리고 이자 공식의 형태로 표현했을 때는 이 2가지 형태의 공식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경제성 공학에서는 이자 공식만큼이나 이자 계수의 형태로 수식을 많이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자 계수의 형태로 표현하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F를 구하는 건데 뭘 알고 있냐면 P와 I와 N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F가 PIN과 같은 형태의 이자계수를 썼었고, 자, 요 경우에는 뒤집어서 P를 구하는 이자계수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와 I와 N이다 하는 형태로 이자계수의 형식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자 공식은 6개가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2개를 먼저 공부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를 할 것이냐?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공부해야 될 내용은 연간 등가라고 불리는 A를 알고 있을 때 F를 구하는 공식이고요. 이어서 이 공식을 역으로 뒤집어 버리면 F를 알고 있을 때 A를 구하는 공식을 알 수가 있죠. 자, 하나의 수가 있다라고 하면 반대쪽 수는 저 수의 역수 형태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그 관계를 이용을 하면 여기 있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바로 이 공식은 유도가 가능해서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끝나고 나면 그 두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화살표와 여기 있는 화살표 두 가지를 해결을 하고 이자 공식의 뒷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세 번째 이자 공식입니다. 연등가를 알고 있을 때 미래 가치를 변환하기 위한 계수입니다. 자, 이자 계수의 형태로 쓸 때는 F바 AIN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때 AIN이 의미를 하는 것은 주어진 값이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 F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구하는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즉 AIN이 주어져 있을 때 F를 구하기 위한 변환계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 A라고 하는 것은 연등가죠. 연등가. 이 연등가가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앞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프로젝트 기간 1년차부터 N년차까지 균일한 금액으로 매년 A씩의 금액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금액을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이 N년도 시점의 가치로 변화를 할 때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가 되겠습니까? 란 의미예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A를 알고 있을 때 F를 구하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1년차부터 N년차까지 존재하고 있는 모든 연등가를 미래가치 F가 존재하는 N년도의 가치로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자, 먼저 1년도에 있는 가치를 N년도의 가치로 이렇게 변환을 시키면 1년도에 있었던 A의 1 플러스 I의 자, 얘는 1년에 있고 얘는 N년에 있으니까 두 개의 기간 차이는 N-1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N-1승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2년 차에 있는 것도 역시 N년 차의 가치로 옮겨야 되는데요. 이때 계수를 써보면 똑같이 A 1 플러스 I의 N-2승이 되겠죠. 쭉 가면 바로 전년도에 있는 이 가치도 있을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A의 1 플러스 I의 1승만 해주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A는 그대로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가치 F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 있는 요놈, 점점점점, 요놈의 합계와 F값이 동일해진다는 의미예요. 자, 이러한 사항을 아래 표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년도에 있었던 가치는 A의 1 플러스 I의 N-1승, 2년도에 있었던 건 A의 1 플러스 I의 N-2승, 3년도에 있었던 건 A의 1 플러스 I의 N-3승, 그리고 N-1년도에는 A의 1 플러스 I, 그리고 마지막 N년도는 A.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더해주면 미래가치 f가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산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일로 갔고, 일로 갔고, 일로 갔고, 일로 갔고, 일로 갔고 다 더해주기만 한 겁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 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보시다시피 식이 상당히 길고 복잡하죠. 그래서 이 식을 좀 단순화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등비수열의 개념을 이용을 하면 합계를 금방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떠한 방식으로 합계를 구하느냐? 여기 있는 이 산식에 이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걸 좌변이라고 부르고 이 오른쪽 부분을 우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좌변과 우변, 즉 양변에 1 플러스 i를 공이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좌변에 있었던 f는 f의 1 플러스 i의 형태로 변할 테고 이 우변에 있는 식은 1 플러스 i가 한 번씩 다 곱해지니까 a는 a의 1 플러스 i가 될 테고 a의 1 플러스 i는 1승이었던 게 a 1 플러스 i가 한 번 더 곱해지니까 이렇게 제곱 형태가 되고 n-3승은 n-2승, n-2승은 n-1승,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던 1 플러스 i의 n-1승 부분은 n승으로 식이 변환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변에 1 플러스 i의 n승을 곱해주고 나서 만들어진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그리고 위에 식이 하나 있었고요. 자, 이때 이제 좌변, 좌변, 우변, 우변. 좌변은 좌변에서, 우변은 우변에서 얘네들을 빼주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신기하게도 이 좌변 먼저 살펴보면 자, f의 1 플러스 i에서 f를 빼준 형태가 되니까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죠. 좌변은 간단합니다. 자, 우변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식에서 여기 있는 이 식을 빼줘야 되는데 자, 근데 이게 이제 재미있게도 얘에서 얘를 빼고 얘에서 얘를 빼고 얘에서 얘를 빼고 얘에서 얘를 빼고 거꾸로네요. 얘에서 얘를 빼고 얘에서 얘를 빼고 하면 최종적으로 남는 게 딱 두 텀밖에 없어요. 요 놈하고 요 놈. 두 가지만 남고 나머지는 더 상쇄돼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또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것은 바로 요 놈밖에 안 남게 되죠. 자, 그 이후에 좌변을 정리해 보면 좌변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f 더하기 fi 마이너스 f 형태가 되니까 얘도 또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남는 건 요 fi밖에 없게 되고 우변의 경우에는 요 a를 공통항으로 이렇게 앞으로 뽑아버리면 가로 안에 1 플러스 i의 n승 마이너스 1 형태로 정리가 되죠. 자, 최종적으로는 이 i를 이쪽 변으로 넘겨줘 버리면 좌변은 f만 남고 우변은 a의 1 플러스 i의 n승 마이너스 1 나누기 i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바로 이 공식이 연등가를 미래가치로 변환하기 위한 이자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만들어낸 이자 공식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이자 공식이 되는 거고요. 이 이자 공식을 개수의 형태로 바꿨을 때 어떤 일이 되냐 하면 바로 f 바 a i n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의 의미는 a와 i와 n을 알고 있을 때 f를 구하는 이자계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울어는 F가 AIN이라고 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성공학 교과서의 뒤편을 살펴보시면 수표로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이 이자 공식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5년 동안 매년 말에 5천, 1,000원씩, 단위가 1,000원이니까 500만 원이란 의미네요. 은행 계좌에 적립한다고 한다. 이 계좌의 이자율이 6%라고 하면 5년 말에 얼마를 찾을 수 있겠는가? 자, 이 문장으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이자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파라메타들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적립기간 5년, N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매년 말 5천, 1,000원씩 적립을 한다. 매년 말 동일하게 적립을 하니까 얘가 연등가 A가 되는 겁니다. 이 계좌의 이자율이 6%, 자, 이거 연이자율이죠? I가 되는 겁니다. 5년 말에 얼마를 찾을 수 있겠는가? 얼마? 5년 말 미래가치죠? 얘가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잘 읽어보시다 보면 N과 A와 I가 주어져 있고 근데 F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이자계수의 사용법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A는 5천, N은 5년, I는 6%일 때 F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F는 5천에 FA 6%에 5년 이렇게 찾아가지고 뒤에 가서 수표를 한번 찾아보죠. 자, FA 6%에 5년. 자, 교과서들 다 꺼내놓고 뒤에 수표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6%의 FA에 5년 하면 5.637하나라는 게 나오는데 어디냐 하면 우리 교과서에 545쪽에 보시면 수표 6%짜리가 나와 있고 거기에 세 번째 열, 첫 번째, 두 번째 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 세 번째 열에 보시면 다섯 번째 행에 5.637이라는 값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5천에 5.637배가 돼서 결국 5년 후에는 28,185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원금이 25,000이니까 결국 3,185만큼 이자가 붙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수표가 없다. 그러면 이자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조금 전에 어떻게 생겼었냐면 F는 A의 I분의 1 플러스 I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었죠. 자, 그러면 그걸 그대로 써보면 저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5천에 I는 0.06 자, 6%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0.06이라고 쓰셔야 돼요. 6%는 숫자로 나타내면 0.06이니까 1 플러스 0.06에 5승 마이너스 1. 자, 요가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요? 계산해 보지 않아도 당연히 여러분들은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셔야겠지만 계산을 해 보지 않아도 바로 그 값이 이 값 5.637 하나가 나올 거라는 걸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공식으로 나온 결과나 이자 계수로 나온 결과나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기를 직접 활용을 하셔서 이자 공식으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뒤에 수표를 이용을 해서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두 가지의 방법이 과연 일치하는가 하는 결과를 반드시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실 때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실 수 있어야 아마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잘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이자 공식입니다. 이제는 미래 가치를 알고 있을 때 연간등가를 변환하는 계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번엔 FI와 N이 주어져 있는 거고요. A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자 공식을 구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구해놓은 F는 A의 I분의 1 플러스 I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이 있으니까 이 공식을 그대로 뒤집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A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A는 양변을 1 플러스 I의 N승으로 N승 마이너스 1로 나눠주고 거꾸로 I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우변은 사라지고 뭐 좌변으로 다 넘어갈 테니까 그래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만든 네 번째 이자 공식이 되는 겁니다. 공식의 형태로 쓰면 I 나누기 1 플러스 I n승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개수 형태로 쓰시면 A바 FIN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좀 전에 배운 FAIN과 지금 배운 이 A 바 FIN 이들 사이에는 역수 관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두 개를 곱하면 항상 1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뒤집어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F가 A, I, N 이 값은 뭐와 똑같냐 하면 얘를 뒤집은 역수 A바 F, I, N 분의 1과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도 가능하죠. AFIN은 1 나누기 F가 AIN과 또 일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이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값이나 이 값이나 둘 중에 하나의 값만 알고 있으면 상호의 값을 서로 유도해서 알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 사이의 관계가 뭐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지만 역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8년 동안 연이율 7%의 은행 계좌에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하면 8년 후에 대학 학자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럼 여기도 문장으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뽑아내셔야 되는데요. 자, 뽑아보죠. 자, 8년 동안 적립한다고 했을 때 이 8년 바로 N입니다. 연일 7% I라는 의미죠. 은행 계좌에 매년 얼마씩 적립하면 자, 궁금한 겁니다. A가 궁금하다는 의미예요. 8년 후에 8년 동안 적립하는데 8년 후에 대학학자금으로 사용할 1억 원. 자, 이게 바로 F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을 현금 흐름도로 나타내보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1년도부터 8년차까지 매년 A씩 적립을 하면 8년 후에 1억 원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고 내가 궁금한 것은 바로 매년 적립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뽑아낸 정보들을 보면 F가 1억, N이 8년, I가 7%. 그러면 문제를 푸는 방법은 A는 미래가치 F 10만에다가
AF 7%에 8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 즉 0.0975라는 것을 곱해줘서 9750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수표를 통해서 이 값도 역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F 7%의 8년.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열에 있죠. 찾아가 보시면 0.0975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교과서 몇 페이지에 나오냐 하면 546쪽에 있는 표에서 네 번째 열을 찾아보시면 값을 0.075라는 값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역시 이것도 이자 공식을 이용을 하면 그대로 구할 수 있는데요. 이자 공식 어떻게 생겼었죠? A는 F의 I분의 여기 아니죠. 분자분모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저처럼 1 플러스 i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i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억 에다가 1 플러스 0.07에 n이면 8년 마이너스 1 분의 이자율 0.07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바로 여기 있는 이자 계수가 0.0975로 계산이 돼서 나올 겁니다. 즉 공식을 사용한 값이나 계수를 사용한 값이나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알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확인해 볼 거. 지금 AF 7%의 8년이 0.0975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이용을 하면 F 바 A 7%의 8년 이거는 값이 얼마나 될까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개의 개수 사이에는 역수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값을 구한다라는 건 A 바 F 7%의 8년 개수를 역수를 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값은 0.0975분의 1이 될 테고 이 값은 조금 전에 찾아봤던 수표의 0.0975의 바로 옆에 있는 놈 10.2598 이런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 역수이기 때문에 바로 이 숫자와 여기 있는 이 숫자 두 개를 곱해버리면 0.0975 곱하기 10.25 곱하면 바로 1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관계 항상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이자 공식을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자 공식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자 공식, 여섯 번째 이자 공식은 이렇게 A를 알고 있을 때 P를 구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P를 알고 있을 때 A를 구하거나 이와 같은 형태의 공식인데요. 사실 현재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 P 값을 알고 있다. 그런데 A 값을 알고 있다. 현재로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로 가는 이 루트는 확보를 못하고 있지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직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직항. 요즘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직항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자, 이렇게 직항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 P에서 A로 가는데 이 직항기가 없다라고 하면 경유편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경유. 자, 무슨 의미냐? 바로 이 루트를 택하라는 겁니다. 일단 P를 알고 있으니까 그 값을 이용을 해서 굵은 걸 써볼게요. 이 P 값을 이용을 해서 먼저 F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 루트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자 공식을 이미 배웠으니까. 자, 그 다음에 F를 알게 됐으니까 그 F 값을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이 P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중간에 F라는 것을 한번 경유하긴 했지만 우리가 P를 알고 있을 때 A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P에서 A로 바로 갔으면 좋겠지만 이 루트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 한번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경유편을 선택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매우 불편합니다. 불편. 따라서 편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그 편한 방법은 여기 있는 이 이저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를 만들어내면 편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일은 P와 A 사이에 직항 노선을 개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항 노선을 개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앞서서 F를 알고 있을 때 A를 구하는 이자 공식 요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요놈. 그리고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뭐냐 하면 이번엔 P를 알고 있을 때 F를 구하는 공식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P를 알고 있을 때 A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먼저 P를 이용해서 F를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F를 알고 있을 때 A를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두 개의 공식을 갖다가 결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합하는 방법은 왼쪽에 있는 F 부분에 오른쪽에 있는 P의 1 플러스 I의 n승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F와 P의 1 플러스 I의 n승은 동일한 값을 제공하고 있는 수식이기 때문에 뭐 F를 사용해도 되고 P의 1 플러스 I의 n승을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F 자리에 P의 1 플러스 I의 n승이 들어간다고 해서 식의 좌변과 우변값이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식을 결합을 하면 아래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식이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위쪽에 원래 i만 있던 거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추가가 됐죠. 만큼이 이게 f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는 p의 i 1 플러스 i의 n승 나누기 1 플러스 i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새로운 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바로 이 식이 a 바 pin이라는 공식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주어진 값 a 구하는 값 이 공식은 이 문법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공식이 결합이 됨으로 인해서 P에서 A로 가게 되는 직항 노선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 뭐 분수의 개념을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이렇게 이해하세요. F분의 A. 얘는 같은 로직이라면 P분의 F.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식을 이렇게 곱한 겁니다. 그랬더니 분자 분모가 약분되고 A,
P만 남게 되는데 바로 얘가 이거란 의미예요. 그래서 분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개수 간의 변환이 조금 쉬워집니다. 그래서 설령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문제에서 이게 주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야지 문제가 풀려요. 그런데 이 값은 주어져 있지 않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두 가지 값이 주어져 있는데 뭐가 주어져 있느냐? 이 값하고 이 값하고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값을 곱하시면 바로 이 값을 여러분들이 유도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관계를 다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 APIN은 AF 곱하기 FP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서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P분의 A는 F분의 A 곱하기 P분의 F. 자, 보이시죠? 자, 아래쪽 거 같은 경우에는 역의 관계인데요. 마찬가지로 한번 얘도 바로 안 보이니까 분수로 써서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자, A분의 P는 A분의 F 그 다음에 곱하기 F분의 P. 자, 없어지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동일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요 개수와 요 개수를 알고 있으면 이걸 통해 가지고 이 개수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이 개수와 이 개수를 알고 있으면 얘를 통해서 얘를 뽑아내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역으로 생각하면 뭐 이런 개수에서 또 다른 관계를 하나 뽑아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AF IN을 구하고 싶다. 근데 이 개수값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 두 개의 개수값이 구해져 있다 라고 하면 이 개수 같은 경우에는 F가 P, I, N 그거분의 A, 바, P, I, N 이 식에서 바로 온 거죠. 이런 관계식을 통해서 뽑아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바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분수 형태로 쓰면 확연하게 드러나죠. F분의 A는 P분지 F, P분지 A. 자, 이렇게 약분되죠? 그래서 F분의 A와 동일한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이자 공식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서로 간에 상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해하신다면 다른 개수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개수값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그래서 조금 전에 두 이자계수의 결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자계수를 만들게 됐는데요. 그놈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걸 계수 형태로 썼을 때가 이런 모습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계수는 1년차부터 N년차까지 균등하게 연등가가 존재를 할 때 0년도 시점에 같이 P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자 계수입니다. 이게 바로 5번째 이자 계수입니다. 자, 예제 한번 볼게요. 학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21061.82천원을 6% 이자율로 은행으로부터 융자 받았다. 자, 융자는 지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P예요. 6% I예요. 향후 5년 동안 융자금을 갖는다면 5년 N이 되는 거죠. 매년 상환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 얼마. 자, 이제 감이 오시죠?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궁금한 거죠, 바로. 그래서 위에 있는 정보들을 정리하면 P와 N과 I가 주어져 있고 그때 A를 구하는 문제 상황이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역시 이것도 이자 계수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개수표 보니까 아까 6%면 아까 그 페이지네요. 자, 545페이지 쪽을 찾아가시면 되겠고, 이번에 AP는 여섯 번째 열에 있네요. 여섯 번째 열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2374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게 되죠. 자, 만약에 이자 계수가 없다라고 하면 산식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생겼었죠? 산식이 1 플러스 i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i의 n승 i 뭐 이렇게 생겼었죠? 그래서 이 계수를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1 플러스 0.06의 5승 플러스 1분의 0.06 1 플러스 0.06의 5승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값을 구해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계산기를 직접 눌러서 확인해 보시고 수표도 반드시 찾아서 연습을 좀 해 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멀리 왔네요. 마지막 여섯 번째 이자 공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A와 I와 N이 주어져 있을 때 P를 구하는 이자 공식이에요. 자, 이 공식은 앞서 만들어 놨던 이 공식 있죠? A, P, I, N. 자, 이 공식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거에 뭘 취하면 돼요? 역수를 취하시면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아까 분자로 되어 있던 부분이 분모로 내려왔고요. 분모였던 부분이 분자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자 계수를 구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수표를 이용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두 개의 결과가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요. 뭐든 공식이든 아니면 개수든. 자,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우리가 처음 그 돈의 시간적 가치를 논할 때 어떤 노부부가 복권에 당첨됐다, 로또권에 당첨됐다라는 예제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못했었어요. 연금이 유리한지 아니면 일시불이 유리한지.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온 겁니다. 왜? 뭐가 달라져서 그때랑. 그 당시에는 돈의 시간적 가치를 몰랐었어요. 왜? 이자율 i가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돈의 시간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이자율인데 그 이자율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이 더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금이 더 유리한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예제를 보시면 연금과 일시불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고 원래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예전에도 주어져 있던 정보예요.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정보가 있죠. 바로 이자율 i는 8%입니다. 라는 정보예요. 바로 이 이자율이 돈의 시간적 가치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돈의 시간적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점에 있는 돈의 비교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연등가 A가 매년 일정하게 7.92억 원씩 존재를 하니까 이렇게 연금으로 받는 돈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돌려보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고
그 돈이 여기 있는 104억 원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를 해보면 과연 이 결과가 일시금이 유리한 건지 연금이 유리한 건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에선 A와 I와 N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세 가지의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P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P를 구해보기 위해서 산식을 만들었죠. 바로 이 산식입니다. 자, 개수로 보면 이거는 앞에 서 있는 그거로 가능해요. i의 1 플러스 i의 n승 분의 1 플러스 i의 n승 마이너스 1 이 공식을 이용을 하고 하면 이 이자계수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뒤에 수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8% 수표는 547쪽에 나와 있습니다. 547쪽에 다섯 번째 열을 찾아보면 PA 개수가 나와 있고요. 25년 차로 가보면 10.6748이라는 값 찾을 수 있죠. 자, 이 개수를 이용을 해도 이 값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봤더니 P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84.54억 원으로 계산이 돼요. 자, 그런데 일시금으로 받으면 얼마입니까? 104억 원이나 돼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시금을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문제를 딱 봐도 아시겠지만 8%라고 하면 이 돈의 시간적 가치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돈의 시간적 가치가 크다라는 건 미래에 존재하는 화폐들이 그렇게 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땡겨와 보면. 왜냐하면 매년 1 플러스 i배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따라서 돈의 시간적 가치가 큰 상황에서는 일시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항상 이러한 것이 맞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선 이자율을 8%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즘과 같이 돈의 시간적 가치가 좀 적어서 이자율 i가 이 펜이 왜 이렇죠? 이자율 i가 예를 들어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산식이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P 바 A 2%의 25년 이렇게 바뀌어버리겠죠? 자, 이 계수값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547쪽에서 찾아보시면 되죠. 547쪽은 8%니까 2%로 가야 되니까 얘는 어디 있습니까? 541페이지 쪽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값을 찾아보면 PA 25년 해보면 19.5235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7.92에다 곱해주면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자, 계산기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7.92 곱하기 19.5235가 되니까 154.6억 정도가 나오게 돼요. 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돈의 시간적 가치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미래에 존재하는 그 7.92억 원의 연금을 현재로 땡겨와도 그 가치가 줄어드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액이 154.6억 정도가 되고 이 결과 이 104억 원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에는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이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이 문제는 연금이 더 좋으냐, 일시금이 더 좋으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돈의 시간적 가치가 정확하게 주어져 있지 않다라면. 그래서 8% 같은 조건이라면 일시금이 더 좋았고 거꾸로 이자율 i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2%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돈의 시간적 가치가 크지 않다 하면
연금이 더 좋게 나오기도 하고.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돈의 시간적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돈의 시간적 가치가 8%라고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시금을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 이자 공식을 배우고 난 이후에, 그리고 돈의 시간적 가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난 이후에 결국 이런 로또 복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자, 이번에는 이자계 공식을 총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자 공식을 응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예제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떠한 사항이냐면 이 문제사항은 이런 겁니다. 만약 당신이 4년 동안 매년 말 100달러씩을 10% 이자가 적용되는 계좌에 적립하였다면, 자, 어떤 상황이죠? 여기까지가 의미하는 거는 이 그림에서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4년 동안 매년 말 100달러씩 10%의 이자가 적용되는 계좌에 적립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이후에 그 후 4년 동안 매년 말 동일액으로 얼마씩 인출할 수 있겠는가? 자, 여기 있는 이 상황은 여기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년 동안은 열심히 적립하고 향후 4년 동안은 인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매년 균등하게 이 A씩만큼을 인출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매년 얼마만큼이나 인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게 질문이에요. 당연히 100달러씩 예금을 했으니까 100달러보다는 좀 많은 금액이긴 하겠지만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 문제죠. 자, 그럼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연도를 좀 잡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기준연도를 0년도로 잡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예요. 자, 돈을 적립하는 금액과 인출하는 금액이 똑같아져야 되는데 그 금액이 똑같은지 아닌지를 비교를 하려면 서로 다른 시점에 있어서는 비교가 불가능하죠. 따라서 그 두 개의 금액을 모두 다 같은 시점의 금액으로 옮겨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을 0년으로 잡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적립한 금액과 인출한 금액을 모두 다 0년도 말의 기준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적립한 금액부터 바꿔보면, 자, 매년 100달러씩 적립이 되니까 연등가 형태의 공식을 이용하면 좀 편리하겠죠. 그래서 0년도 시점의 가치, 즉 P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연등가에다가 연등가와 이자율 그리고 기간을 알고 있을 때 P를 구하는 공식 해서 구한 316.99가 바로 이 P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적립한 금액이 가치예요. 언제? 0년도 시점에. 0년도 시점의 가치로 환산했을 때 내가 적립한 금액은 총 316.99달러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이거 수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PA 10%의 4년 얼마나 되는지 한번 그래도 찾아볼까요? PA 10%의 4년 549페이지에 있네요. 549쪽 찾아보시면 돼요. PA 10%의 4년 3.1699 그래서 요거를 100에다 곱했더니
316.99가 나온 거죠. 자, 비슷하게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0년도 시점의 가치를 뽑아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A를 바로 0년도 시점으로 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먼저 4년도 시점의 가치로 이렇게 변환을 할 겁니다. 자, 그 변환을 위해서 어떤 개수를 썼냐면 PA 10%의 4년이라는 개수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연등가가 이렇게 5, 6, 7, 8에 있으니까 그보다 1년 앞에가 현재 시점 P의 존재 시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공식만을 딱 적용을 하면 4년차 시점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0년차 시점으로 옮겨줘야 돼요. 그걸 위해서 뒤에 개수가 한 번 더 붙은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치 F를 알고 있을 때 현재가치 P를 구하는 개수를 이용을 해서 0년도 시점의 가치로 옮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연산을 전부 다 하게 되면 이거는 인출 금액 가치가 되는데 이거 역시 바로 0년도 시점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적립한 금액과 인출한 금액이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값, 즉 P1 값과 P2 값을 등식으로 놓고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이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이 식을 A에 대해서 풀면 A는 146.41이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꼭 0년도 말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이 8년차 시점, 이 8년도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럼 동일하게 푸시면 됩니다. 자, 요거 8년도로 옮기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A에다가 F 바 A 10%의 4년 하면 어디로 가요? 미래로 가죠. 그렇죠?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번을 옮겨야 돼요. 얘를 4년차 미래 시점으로 옮겨놓고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100에다가 F가 A 10%의 4년을 한번 곱해주고 여기다가 한번 더 곱해줘야 되죠. 자, F 바 P 여기에서 봤을 땐 여기가 미래니까요. 10%의 4년 이 두 개를 구하신 다음에 등식으로 놓고 문제를 푸시면 동일하게 146.41이라는 값을 만들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0년도 말이나 8년도 말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실 수도 있겠고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준 연도를 4차년도로 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기준 연도를 4년도 말로 해버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은 미래에 존재하는 연등가를 현재 시점으로 옮기는 공식을 써서 한 번에 옮겨오면 바로 4년차 시점의 가치가 되고요. 여기 있는 거는 과거에 있는 연등가를 미래 시점, 즉 4년도. 왜냐하면 1, 2, 3, 4년도에 대해서는 4년도가 미래고 5, 6, 7, 8에 대해서는 4년도가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P를 구하는 게 되는 거고 여기선 F를 구하는 게 되는 거죠. P와 F의 컨셉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 A에서. 얘도 A에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식은 요 산식이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산식은 요 산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산식을 등식으로 놓고 문제를 풀면 역시 A는 146.41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아까 거보다는 좀 식이 간단해졌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 자, 혹시 여러분들 느낌이 오십니까?
어떻게 풀면 이 문제가 더 간단해질 수 있을까? 자, 이 문제를 가만히 보시면 대칭성을 찾을 수 있어요. 즉, 1년 차에 예금한 걸 4년 후에 찾고, 2년 차에 예금한 걸 또 4년 후에 찾고, 3년 차에 예금한 걸 또 4년 차에 찾고, 7년 차에 찾고, 그 다음엔 4년 차에 예금한 건 8년 차에 찾고, 이들 사이가 간격이 다 몇 년입니까? 내가 적립한 시점과 인출하는 시점이 1년 차는 5년 차에, 2년 차는 6년 차에, 3년 차 건 7년 차에, 4년 차 거는 8년 차에. 근데 각각 이때 적립한 금액은 다 $100로 동일해요. 그러면 시간 간격 4년이라는 시간 간격 후에 찾게 된 5, 6, 7, 8년 차의 인출 금액도 동일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거는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이렇게 푸셔도 된다는 겁니다. $100, F가 P 10%의 4년. 해보나 마나 뒤에서 수표를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이 값이, 이자 계수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4641가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관계를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앞에 방법들보다 훨씬 더 문제를 쉽게 해결해낼 수가 있죠. 여기 있는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단 한 가지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서 배운 6가지의 이자 공식, 그리고 돈의 시간적 가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면 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여러분들이 도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결국 결론은 A는 146.41달러라는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풀이 과정의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방법으로 예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번 네 번째 주제 이자 공식에서 배웠던 핵심 내용은 이 6개의 이자 공식이에요. 자, 죽었다 깨나도 이자 공식은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공식의 형태로 썼을 때, 계수의 형태로 썼을 때, 공식의 형태, 계수의 형태, 공식의 형태, 계수의 형태, 공식의 형태, 계수, 공식, 계수 해서 이 6가지의 방법, P와 F, A 이들 사이를 오가는 6개의 이자 공식을 모두 이해를 하시면 우리 이번 2장의 네 번째 주제 이자 공식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꼭 머릿속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번째 주제인 분석기간과 이자율 적용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주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이자 공식을 또 간단하게 리뷰를 해본 후에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지난주 이자 공식에서 핵심이 됐던 부분은 미래가치 F, 그리고 현재가치 P, 그리고 연등가 A라고 하는 현금 흐름 사이에 있는 어떤 특정한 현금 흐름 하나, 개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전환이 가능한 이자 공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였죠. 맨 먼저 봤던 게 F와 P 사이의 관계였고요. 이들 사이에는 반대쪽으로 써야겠네요. 자, F를 알고 있을 때 P니까 P는 F의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N승, 반대쪽은 F는 P의 1 플러스 I의 N승, 이렇게 된 이자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살펴봤던 게 F와 A 사이의 관계였었죠. 관계입니다. 헷갈리니까 글자색을 좀 바꿔보면, 자, F를 알고 있을 때 A를 구하는 공식은 A는 F의 1 플러스 i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i 형태였고요. 거꾸로 A를 알고 있을 때 F를 구할 때는 F는 A의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i분의 1 플러스 i의 n승 마이너스 1. 결국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 공식을 알고 있다는 것은 반대쪽에서 내 쪽으로 오는 이자 공식을 알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둘 사이의 관계를 조합을 해서 P와 A 사이의 관계, 즉 P와 F 그리고 F와 A 사이의 관계를 조합을 해서 P와 A 사이의 관계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가장 복잡한 이자 공식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일단 P를 알고 있을 때 A를 구하는 공식을 보면 A는 1 플러스 i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i의 1 플러스 i의 n승 이런 공식이 되겠고, 거꾸로 A를 알고 있을 때 P는 역수니까 위아래의 분자 분모를 바꿔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총 6가지의 이자 공식을 학습을 하셨고, 이 6가지의 이자 공식을 여러분들이 달만 적용을 하시면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등가를 연산해 내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문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자 공식이 어떻게 보면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경제성 공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될 수 있겠고요. 이 도구를 이용을 하면 뒤쪽에 나오는 복잡한 문제들도 잘 해결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이 6가지 이자 공식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 이자 공식에 매칭되는 형태로 우리가 이자 계수라는 개념도 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하나만 써보면 F를 구하는 이자 계수다. 언제 P와 I와 N을 알고 있을 때. 그래서 주어진 값과 구하는 값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자 계수의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었고, 이자 계수는 표를 이용을 해서 표현이 가능하고 검색을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이번 주 주제인 분석 기간과 이자율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의 초점입니다. 현금의 분석은 반드시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연간 단위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분기라든가 또는 월이라든가 또는 주라든가 아니면 일 단위가 될 수는 없겠는가? 뭐 이런 거를 따져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현금 흐름이 이 연간보다 자주 발생한다면 경제적 등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즉, 이 얘기는 앞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이자 공식이라는 것을 활용을 함에 있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자 공식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챕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기간에 따른 분석 단위 기간 설정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기간이 첫 번째 케이스에는 총 12년이에요. 자, 이렇다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분석함에 있어서 현금의 흐름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프로젝트 기간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2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 단위로 현금의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매년 단위로 화살표가 하나씩 발생하게 될 텐데요. 그 화살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화살표의 의미는 여기 나와 있는 표현처럼 1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돈의 시간적 가치를 무시한 채 단순 합계를 해서 하나의 화살표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11년 차의 현금 흐름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앞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 11이라고 써 있는 건 뒤에 12년 말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11년 12월 31일 24시에 저 현금 흐름이 진짜 발생한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11년 차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매일같이 돈의 흐름이 발생을 했을 테고 그 흐름을 돈의 시간적 가치를 무시한 채 그냥 합산을 해서 12년 말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체 프로젝트 기간을 12년으로 하고 놓고 봤을 때 1년 안에서 연초에 발생을 하든 연말을 발생을 하든 그것에 대한 돈의 시간적 가치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1월 1일, 1월 2일 이걸 다 다르게 따진다라면 너무나도 이 현금 흐름을 집계하는 게 복잡해지겠죠. 따라서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서로의 양해 안에서, 양해 속에서 어떤 당해년도에 발생한 현금 흐름을 돈의 시간적 가치를 무시한 채 모두 다 합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런데 이 이후에 프로젝트 기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3년짜리로 짧아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연 단위로 표현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화살표가 3개밖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즉 1년 말, 2년 말, 3년 말. 근데 과연 1년 동안에 3년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1년 안에 있었던 모든 현금 흐름을 돈의 시간적 가치가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합산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충분한 분석의 정확도가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분석가가 분석의 단위를 연 단위가 아니라 분기 단위로 이렇게 바꿔서 분석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11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11년 11분기 말을 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그 11분기에 표시된 이 현금 흐름들은 10분기 이후, 11분기 이후 그 한 분기 내에 발생한 모든 현금 흐름들을 돈의 시간적 가치를 무시한 채 합산을 하는 형태로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냥 이거를 1월 1일부터라고 따져보면 11분기 하면 3차 년도에 어떻게 될까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사이에 발생한 모든 현금 흐름을 돈의 시간적 가치를 무시한 채 표시를 하라는 거죠. 따라서 한 3년 정도 프로젝트라면 이렇게 분기 단위로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한 다음에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조금 더 이제 짧은 프로젝트 볼게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기간이 1년이다. 이러면 분기 단위로 분석을 해도 현금 흐름이 딸랑 4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 단위의 현금 흐름 정도를 합산을 해서 월 말에 표현하는 형태로 분석을 하실 수 있겠고, 그런 경우에 분석 단위는 월 단위의 분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연 단위의 평가, 때에 따라서는 분기 단위의 평가, 때에 따라서는 월 단위의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분석기간을 선정하는 기저에는 어느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돈의 시간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그렇다고 너무 복잡하지 않은 효율적인 분석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사결정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석기간을 여러분들 앞서 본 것처럼 연 단위를 쓰거나 아니면 분기 단위를 쓰거나 아니면 월 단위를 쓰거나 큰 문제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때 우리가 경제성 분석에서 얘기하는 이 화살표 하나, 여기가 2고 여기가 3일 때, 만약에 이것이 연 단위였다면 이 사이가 1년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분기 단위라면 이 사이가 1분기를 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의 시간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시간적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자율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때 연 단위를 사용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 이자율을 활용을 해야겠고요. 왜냐면 1년 동안의 시간적 가치, 돈의 시간적 가치를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만약에 분기 단위였다면 화살표 한 칸의 변화를 위해서 분기 이자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연이자율을 4분의 1로 나눠준 게 분기 이자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이자율이 4%다. 그럼 분기에는 1%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연 단위의 한 칸의 차이는 돈의 시간적 가치로 봤을 때 한 4% 차이가 나는 거지만, 분기 단위의 현금 흐름에서는 1%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의 컨셉을 가지고 분석 기간에 대한 이자율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석 기간의 이자율을 정의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분석 기간의 이자율을 i라고 가정을 하면, 분석 기간의 이자율은 r 나누기 k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때 r이라는 것은 연간 이자율을 뜻하는 기호입니다. 따라서 영어로는 APR이라고 부르는데 Annual Percentage Rate의 앞글자, 약자를 딴 단어예요. 그래서 1년 단위로 표현되는 표준 이자율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어디에서 무슨 이자율을 언급을 한다 그러면 뉴스나 신문에서 이렇게 보면 특별하게 언급을 하지 않으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나오는 건 다 연 이자율, APR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분석을 하는 단위가 1단위일 수도 있고 주 단위일 수도 있고 월 단위일 수도 있고 분기 단위일 수도 있다라면, 이 분석 기간을 위한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연간 이자율을 1년 동안에 이 분석 기간이 몇 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K라는 숫자로 나눠줘야 정확한 이자율이 환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분기 이자율이라고 하면 i를 계산할 때 i는 r 나누기 4가 되는 거죠. 즉 연 이자율을 분기로 바꿔주기 위해서 4분의 1로 나눠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만약에 화살표 한 칸이 이제 분기가 아니라 하나의 주 단위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면 연 이자율을 1년이 52주니까 52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에서 52로 나눠준 값을 i라고 책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이용을 하면 화살표 한 칸 한 칸이 나타내는 단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화살표 한 칸을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즉 미래로 가든 과거로 가든 돈의 시간적 가치를 올바르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APR을 뜻하는 거죠.
연 단위의 이자율이니까 APR이 10%라고 하면 분기 단위의 이자율은 그 APR 값을 4로 나눈 값이 되겠고요. 월 단위의 이자율은 12로 나눈 값, 주 단위의 이자율은 52로 나눈 값, 그리고 일 단위의 이자율은 365로 나눈 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분기 이자율은 2.5%, 월 이자율은 0.83%, 주 이자율은 0.19%, 그리고 일 이자율은 0.03%로 환산을 한 후에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경제성 분석을 수행을 할 때 연간 단위가 아니다. 이럴 때는 경제적 등가 분석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분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필요한 모수를 정의한다라고 했는데 이 모수, 파라메타라는 말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의미를 하죠. 자, 일단 필요한 모수는 첫 번째가 연간 이자율, APR 값입니다. APR 값 조사하고요. 자, 두 번째, 분석 기간을 정의를 한다. 자, 우리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과연 연 단위로 쪼개서 분석하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더 심각하면 5년 단위로 쪼개서 분석을 해야 되겠냐. 예를 들어서 200년짜리 프로젝트다. 그러면 연 단위로 쪼개서 분석을 하는 것도 되게 어렵겠죠. 이 정도 되면 거의 한 10년 단위로 쪼개가지고 분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한 30년 정도의 프로젝트다? 그러면 한 3년 단위로 쪼갤 수도 있고, 또는 한 15년, 20년 정도의 프로젝트다? 그럼 연 단위. 한 3, 4년 걸린다? 그럼 분기 단위. 한 1년짜리 프로젝트다? 월 단위. 어쨌든 그 분석의 성격에 맞게 돈의 시간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분석 기간 내에 발생하는 돈의 시간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을 감내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기 단위로 기간을 정리를 한다라는 건 동일한 분기 내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은 다 돈의 시간적 가치를 무시하겠다는 거거든요. 3개월 동안에 걸쳐가지고 발생했던 모든 현금 흐름을 동일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를 푸는데 정밀도가 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판단하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기간을 결정을 하면 연간 분석기간수 K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분기 단위라면 4, 월 단위라면 12, 주 단위라면 52, 일 단위라면 365 이런 식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불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이자율 I를 계산을 하는데요. 계산하는 건 앞에서 봤던 그 공식을 바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연간 이자율 R을 연간 분석기간수 K로 나눠주면 이자율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이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건, 이 이자율이 어떤 특정한 분석기간에 대한 이자율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간을 나타낼 때도 연 단위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분기나 월이나 그런 식의 단위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몇 퍼센트 퍼 분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 하면 기간 단위는 무조건, 즉 n이 분기를 나타내 줘야 된다. 이 두 개가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부분, 이자율과 분석기간을 서로 매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일치하게 되면 앞에서 배운 이자 공식 그대로 활용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자 공식에 방금 전에 구한 I와 N을 대입을 해서 경제성 공학의 등가를 계산을 하시면 이게 기간이 연 단위든 분기 단위든 월 단위든
아무 오류 없이 문제를 해결해 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50년 동안 한 값에 4,500원 하는 담배를 매일 한 값, 두 값, 세 값씩 구매하는 애용가들이 만일 금연을 하고 이 돈을 연회율 5.5%인 은행에 매주 적립한다면, 이게 키워드가 이 부분다. 매주라는 거 얼마나 모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금 흐름을 굳이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 단위가 1, 2, 3 이렇게 있으면 이 단위가 바로 주 단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 단위로 적립되는 금액을 따져보면 4,500원에 한 값이라고 가정을 하면 일주일이 7일이니까 4,500 곱하기 7 얼마입니까? 4, 7, 28, 28,000원에 3,500원을 더하면 31,500원이죠. 매주 31,500원씩 이렇게 적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얼마 동안? 이 사람이 금연을 하는 건 50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간을 50년이라고 나타내면 틀릴까요? 맞을까요? 당연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단위가 주 단위이기 때문에 이 기간 50년이라고 하는 것도 주 단위로 나타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 50년이 아니라 50 곱하기 52에서 주 단위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컨셉을 가지고 문제 풀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매주라는 이야기와 함께 두 개의 중요한 포인트. 매주 적립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이자는 매주 계산한다. 주간복리라는 의미예요. 이자를 매주 따져진다는 의미라고 문제에서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루 한 값의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서 4단계를 통해서 경제적 분가를 계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따라가 보면, 자, 첫 번째 단계는 필요한 모수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연간 이자율은 5.5%라고 얘기를 했고요. 분석기간의 수는 우리가 주단위 분석, 왜냐하면 주간복리로 이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분석기간은 주단위가 되어야 하겠고요. 이때 연간 분석 기간의 개수를 따져보면 1년은 52주죠. 52 곱하기 7하면 7, 5, 35, 7, 24, 364일이니까 얼추 1년은 52주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필요한 모수 R과 K가 만들어졌죠? 그럼 R과 K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실질 이자율 I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I는 연이자율 R을 K로 나눠준 값이니까 5.5%를 52주로 나눠주면 0.10577%가 되겠고요. 사실은 이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per 주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단계는 총 분석기간 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자율이 주간 이자율이기 때문에 분석기간의 개수 역시 주 단위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52주 곱하기 50년 하니까 보신 바와 같이 총 2600주로 계산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단계에서는 등가 계산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자, 매주 적립하는 금액은 하루에 4,500원씩이고 7일이니까 아까 계산한 바와 같이 31,500원이 되겠죠. 그래서 50년 후에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했으니까 미래가치 F를 구하는 공식을 쓰면 돼요. 그래서 31,500원이라고 하는 A값에다가 F, A, I, N을 갖다가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FA 0.10577%에 2600주 하면 435414 1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를 해결을 할 때 뒤에 수표를 찾아보면 수표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었어, 이런 값을. 근데 안타깝게도 뒤에 수표책을 보면 1%, 2%,
3%,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적으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퍼센트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놨는데, 0.10577% 같은 경우에는 이 계산식 자체가 조금 퍼센트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일이 모든 퍼센트에 대해서 미리 계산해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수표 이용 불가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자 계수가 아니라 이자 공식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자 공식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알고 있는 이자 공식 이거 있죠. F는 A의 I분의 1 플러스 I의 N승 마이너스 1. 이 공식 넣으시면 돼요. 자, I는 얼마죠? 퍼센트가 아니라 숫자로 표현해야 되니까 0.0010577. 이래야지 0.10577%가 되는 거죠. 앞에 0 두 개 들어가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거분의 1.001057에 260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기에 넣고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나오느냐? 그 숫자가 나올 테고 그 숫자를 바로 여기 31,500이랑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이러한 경우, 즉 보편적인 이자율이 아닌 경우에는 이자 계수표를 활용할 수 없고 반드시 이자 공식을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자 공식 이런 거 F는 A의 1 플러스 I의 N승 마이너스 1 나누기 I 이런 이자 공식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6개의 이자 공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계셔야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문제를 해결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좀 더 나가볼게요. 담배를 한 갑이면 50년 후에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얼마입니까? 4억 3,500만 원 정도. 두 갑이면 더블이죠. 8억 7천. 세 갑이면 13억. 자, 혹시라도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예제를 계산해 본 기념으로 담배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 보시고요. 그러면 좀 건강도 챙기실 수 있고 나중에 잘 저금을 하시면 목돈도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연하실 분들 금연하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